여러분 혹시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용돈도 충분히 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최신 휴대폰도 바꿔주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우리 애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장 큰 실수였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국 70세 이상 부모님 500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7%가 공통적으로 후회한다고 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김영진 씨, 올해 74세인데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였거든요.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아빠, 민수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찼어요 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시계를 사주셨어요. 딸이 우리 반 애들은 다 이런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라고 하면 당장 그 가방을 사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 김영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아들은 35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이런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며 그만둬 버려요. 딸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아직까지 용돈을 달라고 해요. 김영진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들을 망쳤어.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더니 애들이 돈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건 다 생긴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 사랑이 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 풍족하게 자라요. 우리가 어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풍요 속의 빈곤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 하나 갖고 싶다고 하면 안 사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사주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걸 갖고 싶다고 해요. 끝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질려해요.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비싼 걸 원하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도 소중했잖아요. 새 신발 하나 사면 며칠 동안 들뜬 마음으로 신고 다녔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가요? 비싼 신발을 사줘도 금방 시들해져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꽤 여유롭게 살았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죠. 게임기, 컴퓨터, 자전거, 심지어 오토바이까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해요? 아빠처럼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벌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런 거 왜 해야 해요? 라고 말해요. 상사가 조금만 까다로워도 이런 회사 그만둘래요 라고 해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어머니께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이 정말 갖고 싶으면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도와라. 그러면 사줄게.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친구들은 그냥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주는데 왜 저만 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만화책을 샀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 만화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준 건 만화책이 아니었어요. 노력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것, 쉽게 얻은 게 아니라 힘들게 얻은 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우리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장난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 했나요? 직접 만들었죠. 종이로 접기도 하고, 나무젓가락으로 총도 만들고, 돌멩이로 공기놀이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가지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금방 지겨워해요. 창의력은 부족함 속에서 나와요. 없으니까 만들게 되고, 없으니까 상상하게 되고,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육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많은 장난감이 아니라 심심함이에요. 심심해야 스스로 뭔가를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창의력도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줘야 해요. 첫 번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세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지, 그 돈으로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세요. 집안일을 돕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착한 일을 했을 때 주세요. 돈은 노력의 대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뭔가 갖고 싶어 할 때는 바로 사주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봐라고 하세요. 충동적으로 원하는 건 대부분 일주일 뒤에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 해요. 네 번째, 아이와 함께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에 우리 가족이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현실을 알게 되면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아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실패할 기회예요. 아이가 용돈을 다 써버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더 주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용돈을 잘못 쓴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쓰게 되거든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혼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대신 숙제를 해주면 안 돼요. 아이가 직접 선생님께 혼나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숙제를 스스로 하게 돼요. 실패는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실패를 미리 막아주면 아이들은 평생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분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해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돈을 잘 관리해요. 하지만 돈을 물 쓰듯 써본 아이는 커서도 돈 관리를 못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보여주려고 물질적인 걸 사줘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부모의 관심이에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게 더 좋은 선물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함께 요리를 해보는 게 더 좋은 경험이에요.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쉬워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대신 용돈을 많이 주고 물건을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건 제가 함께 있어주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과도한 보호와 간섭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거신다거나,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학교에 직접 가져다 준다거나,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리콥터가 위에서 맴돌며 감시하듯이 아이 위에서 계속 맴돌며 모든 걸 챙겨주고 관리해주는 부모를 말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박희숙 씨, 올해 68세인데요. 아들 하나를 정말 극진하게 키우셨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외출할 때마다 옷을 여러 벌 챙겨주시고, 학교 숙제도 아이가 틀릴까봐 옆에서 다 확인해 주시고, 친구들과 놀다가 다칠까봐 항상 따라다니셨어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깨워서 공부시키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부탁도 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36살이 되도록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해먹지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도 혼자서는 처리하지 못해요. 회사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해결해 줘라고 해요. 박희숙 씨는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했구나 라면서요. 우리 세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들에게서 실패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부모가 대신 학교에 전화해서 아이가 아파서 숙제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친구와 싸웠을 때도 바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는 평생 실패와 좌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딸이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학교에 달려가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다른 아이들이 누명을 씌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과 싸우셨어요. 결국 그 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잘못 봤을 때마다 교수님께 찾아가서 다른 과목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래요. 결국 여러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고 지금은 대학을 휴학한 상태예요. 그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이의 실수를 덮어주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아이가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구나.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아이가 작은 상처라도 입을까봐 너무 걱정하세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까봐, 친구들과 놀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경쟁에서 져서 좌절할까봐. 하지만 이런 작은 상처들이야말로 아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놀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부모님은 괜찮다, 다음에 조심해라고 하셨잖아요. 친구와 싸워서 울면서 집에 와도 내가 먼저 사과해 봐라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어떤가요?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데려가고, 친구와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상대 부모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이러면 아이들이 언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작은 상처는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만들어줘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작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선택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이 항상 너는 의대에 가는 게 좋겠다. 이 학원에 다녀라. 이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라고 모든 걸 결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의예과에 떨어지고 다른 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니까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결국 2학년 때 휴학을 했고 지금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방황하고 있어요. 선택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오늘 뭘 입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방학에 뭘 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중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불안감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상담한 한 대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해 먹고 빨래도 못하고 심지어 아플 때 병원에도 혼자 못 가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이 학생은 20살이 넘었는데도 혼자서는 며칠을 지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친척 집에 가서 지내야 해요. 이게 정상적인 성인의 모습일까요? 과보호는 아이를 약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험하고 무섭다고 느끼게 만들고 자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보호와 함께 오는 게 바로 과도한 간섭이에요. 아이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와 놀았니? 뭘 했니? 왜 이렇게 했니? 하루 종일 아이를 감시하고 간섭하면 아이는 숨 막혀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진실을 말하면 또 간섭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제가 아는 한 고등학생은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휴대폰 문자까지 다 확인하신대요.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개의 휴대폰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용이고 하나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이게 건전한 부모-자식 관계일까요? 전혀 아니죠.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예요. 간섭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2가지 중 하나가 돼요. 아예 의존적이 되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이 되어서 부모와 계속 싸우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독립심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해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오래 걸려도 기다려 주세요. 숙제도 준비물도 방 정리도 아이가 직접 하게 하세요. 2번째, 실수를 했을 때는 아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내가 해결해 봐라고 말해 주세요. 3번째, 작은 것부터 선택권을 주세요. 옷, 음식, 친구, 취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늘려가세요. 4번째, 아이를 믿어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자신감을 만들어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히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껴요. 적절한 거리라는 게 뭘까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주되 요청하지 않을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아이만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 시기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때 너무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멀어져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실패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실패를 미리 막아주면 아이들은 평생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워요. 하지만 지금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이가 실수해서 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친구들과 싸워서 울고 오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들이 아이를 성장시켰어요. 실수를 통해서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갈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좌절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자립심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연습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기 물건 정리하기, 간단한 집안일 돕기부터 시작하세요. 고학년이 되면 용돈 관리하기, 자기 일정 관리하기를 가르쳐 주세요.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자기 방 청소, 빨래 개기, 간단한 요리하기 이런 생활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성인 수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해요. 은행 업무 보기, 관공서 일 처리하기, 아르바이트하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갖춰야 해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에요.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는 독립적인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못해.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빨라. 실수할까봐 걱정돼.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려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할 수 있어. 처음엔 서툴겠지만 점점 늘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배우는 과정이야. 이런 믿음의 말들이 아이를 성장시켜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이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나요? 지금보다 훨씬 방임적으로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난 사람이 됐나요?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무작정 방임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관심과 사랑은 필요해요. 하지만 과보호와 과간섭은 독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부모의 꿈과 기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줘.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혹시 이런 말 자식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바람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이민지 씨, 올해 71세예요.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늘 그 꿈을 잊지 못했죠. 그래서 딸이 5살이 되자마자 피아노를 시켰어요. 내가 못한 걸 딸은 꼭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시켰어요. 딸이 힘들어해도 엄마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지 아니라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피아노만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다른 취미를 가질 시간도 없이 오직 피아노만요. 딸은 점점 피아노를 싫어했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했어요. 대학도 당연히 음대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딸이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 저는 피아노가 싫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민지 씨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는 한 번도 피아노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좋아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고 싶어요. 그 딸은 지금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는 완전히 그만뒀고요. 이민지 씨는 지금도 이 일을 후회하고 계세요. 내 꿈을 아이에게 떠넘겼구나. 아이만의 꿈을 찾아주지 못했구나라면서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에 대해 너무 강박적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마치 이것만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상담한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정말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학원을 다 다니게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성적이 우수해서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기뻤죠.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다면서 친척,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의대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의학 공부를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의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은 왜 의대에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의대 3년 차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정말 화를 내셨지만 지금은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게 아들에게는 감옥이었구나. 아들만의 길을 찾게 해줬어야 했는데. 옆집 민수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사촌 누나는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니?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비교는 정말 무서운 독이에요.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모든 아이는 다 달라요. 똑똑한 아이도 있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아이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려고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항상 자기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셨어요. 너는 왜 성민이만큼 공부를 못하니? 재혁이는 피아노도 잘 치는데 너는 왜 이것저것 다 못하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애들보다 못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30살이 넘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계속 비교당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비교는 아이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어요. 자신만의 장점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게 만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면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죠.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 우리 딸이 대기업 다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거죠. 제가 상담한 한 아버지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학력이 낮아서 항상 위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떳떳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사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공부보다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기계든 뜯어보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취미로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대학에 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성적이 엉망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작은 기계 수리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이 사람만큼 꼼꼼하게 고쳐주는 사람이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기 업체를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체면 때문에 아이의 진짜 재능을 못 알아봤구나.
처음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했으면 더 일찍 성공했을 텐데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좋은 대학, 대기업,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행복한 삶이란 게 뭘까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30대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죠.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그러냐고요 하지만 지금 그분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자연과 함께 살면서 건강한 농작물을 기르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해요. 반대로 부모의 기대에 맞춰 의사, 변호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진짜 원했던 일이 아니라서 매일매일이 고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일 수도 있어요. 모든 아이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만 아이를 평가하면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한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간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려고 하냐며 미술을 포기하게 하고 공부만 시켰어요. 그 아이는 결국 부모님 뜻대로 이과에 진학했지만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학도 겨우겨우 졸업하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아이의 어릴 때 그림을 본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가 계속 그림을 그렸다면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이의 재능을 못 알아봤구나. 내 욕심 때문에 아이의 가능성을 막았구나라면서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재능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해요. 공부를 잘하면 똑똑하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바보라고 해요. 하지만 지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아이도 있고 몸을 잘 움직이는 아이도 있어요. 모든 재능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어요.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꿈을 정하라고 재촉해요. 그리고 한번 정한 꿈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바뀌는 게 자연스러워요.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꿈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꿈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성숙해져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전한 길만 가라고 해요. 공무원이 되어라,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창업을 했어요.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부모님은 그만하고 안전한 직장을 구해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지금 그분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님 말을 듣고 안전한 길만 갔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실패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실패할 기회를 빼앗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아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엄마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의견을 무시해요. 하지만 아이도 자신만이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아이가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일단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들어보는 자세는 필요해요. 아이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면 사랑해 줄게. 내가 1등을 하면 자랑스러워 할게. 이런 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소중한 아이야.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슴이 답답하셨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해답을 드리려고 해요. 70년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며 전해주시는 진짜 육아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방식,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요즘 부모들은 너무 조급해해요.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느려라고 하고 실수하면 내가 해줄게라고 나서고 하지만 이런 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2세인 할머니인데 손자를 키우고 계세요. 그 손자가 8살인데 아직도 신발끈을 제대로 못 묶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대신 묶어주시지 그래요 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야 진짜 배우는 거야. 내가 해주면 평생 못하게 돼. 그래서 아침마다 신발끈 묶는 시간을 따로 내세요. 아이가 서툴게 묶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덕분에 그 손자는 이제 신발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요. 기다려주는 건 참 어려워요.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 아이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아이가 숙제를 할 때도, 방을 치울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기다려주세요. 서툴고 오래 걸려도 스스로 하게 두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를 성장시켜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작은 책임부터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을 도왔잖아요. 쌀을 씻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가요? 자기 방 치우는 것도 안 하죠.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혼자 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못 해먹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면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겠어요?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주 하나씩 집안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쓰레기 버리기, 두 번째 주에는 식탁 닦기, 세 번째 주에는 자기 방 치우기,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셨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왜 나만 일해야 해라고 투정을 부렸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잖아.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니까 너도 도와야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자기 일은 모두 스스로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해요. 집안일을 시키는 건 아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르쳐주고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의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왜 그랬어라고 다그치거나 다음부터는 내가 해줄게라고 나서지 않나요? 하지만 실수는 배움의 기회예요.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자전거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넘어져도 바로 일으켜 주지 않으셨어요. 괜찮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니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내라고 하면 기다려 주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셨대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 아들은 더 빨리 자전거를 배웠고 넘어져도 울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가 됐어요. 실수를 했을 때는 다그치지 말고 괜찮다.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하게 돼요. 네 번째는 아이만이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달라요.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아이를 똑같은 속도로 재촉할까요? 옆집 민수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늦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만의 속도가 있어요.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다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웠어요. 5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지만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시작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며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아이는 글쓰기를 정말 잘해요. 어릴 때 말이 늦었던 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아이만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재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다려 주세요. 5번째는 아이에게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아이와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말을 걸어도 응 하면서 대충 들어주고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부모의 관심이에요. 비싼 장난감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요. 진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봐주는 거예요. 아이가 만든 레고 작품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매일 저녁 아들과 30분씩 이야기 시간을 가져요. 휴대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오직 아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고민거리까지 모든 걸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먼저 아빠, 이야기 시간이에요 라고 찾을 정도라고 해요.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가 말할 때 다른 일을 멈추고 들어주세요. 아이의 눈을 보고 대화하세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6번째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선택해 봐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모든 걸 아이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택권부터 줄 수는 있잖아요. 오늘 뭘 입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주말에 뭘 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가족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관리를 스스로 하게 했어요. 한 달에 얼마를 줄지도 아이와 상의해서 정했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아이가 계획을 세우게 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초반에 돈을 다 써버려서 한 달 내내 용돈 없이 지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배웠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익혔어요.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돈 관리를 정말 잘해요. 용돈 기입장도 꼼꼼히 쓰고 저축도 하고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소비해요. 선택권을 주는 건 아이를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7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서 자랑스러워. 내가 착해서 사랑해. 이런 건 조건부 사랑이에요. 1등을 하지 못하면, 착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시험을 못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시험 점수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책하고 위축되는 대신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아이의 마음에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했던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것은 계승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바꿔야 해요. 제가 상담한 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일만 하시고 집에 와서도 아이들과 대화를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는데 어느새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셨어요. 퇴근하면 휴대폰을 치우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아이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빠가 화를 냈구나. 미안해라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사과하는 게 맞다는 것도 배우고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아이가 이미 커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부터라도 아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대해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아이에게 전해져요. 70년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다만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것도 평생 배워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그것이 70년을 살아온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키웠는데 잘 됐어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요. 같은 이야기들 서로 공유하면서 다 함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조언도 정말 듣고 싶어요.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의 경험담은 지금 한창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부모님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나 저희 아이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고민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답을 찾아봐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